합작을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기술을 이전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기술을 훔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출발선이 같네?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시걸이라는 차가 달러로 환산하면 $10,000죠.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BYD라든지 하웨이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퀄러티까지도 위협적인 거고,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기업을 몰락시킬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차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우선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건 뭐냐면 AI 로봇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두겠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전기차처럼 키워가겠다. 그래서 2-3천 개의 AI 로봇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2-3년 안에 7개에서 10개만 남기겠다. 다 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돈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망하면 A 회사에 그래도 다른 건 후졌지만 한 개의 기술은 좋으면 B라는 회사랑 합병해서 그 기술을 이전하는 거고, 다시 이것이 C라는 회사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차를 키웠던 방식처럼. 그러니 뭐냐면 2010년을 전후해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2천여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절대 다수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망할 때 2천은 전기 모터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쪽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서는 예를 들자면 범퍼를 잘 만든다든지, 저기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실험들 속에서 시장에서의 테스트 속에서 한 7, 8개가 지금 살아남은 거고, 이것들이 지금 글로벌 강자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라면, 우리가 호불호를 떠나서 저도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고. 보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졌어요. 중국 시장은 1년에 1,800만 대의 신차가 팔리는 가장 큰 세계에서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1,500만 대가 팔리는 미국 시장이고, 세 번째가 1,300만 대가 정도가 팔리는 유럽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은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0만 대에서 400만 대 팔리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종속 변수지 이걸 갖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반드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는 거죠. 자, 중국차 시장이 1,800만 대 시장이라서 이 중국차 시장에서 키워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자를 유치하고 외부 기술을 유치합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했죠. 2021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팔았던 회사는 폭스바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경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렇게 현대차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겠어요. 50대 50 또는 51대 49로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합작을 해라. 합작을 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기술을 이전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기술을 훔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연기관차는 모터 기술이라든지 이 파워트레인, 즉 좌우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이 100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곳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말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만들었던 것들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고요. 그런 걸 모방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라는 컨셉이 나왔고, 저기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전기차면은 어차피 내연기관도 없고 파워트레인도 그런 전통적인 파워트레인도 아니고 우리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출발선이 같네?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만 못 만드는 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차체 바디라든지 안에 전장해가지고 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거 못 만드는데, 이런 거를 아까 어떻게 해요? 2,000개의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자동차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품질 경쟁하면서 점차 빠른 속도로 좋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BYD죠. BYD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노키아하고 삼성하고 LG 피처폰에, 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LG의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처폰과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이것이 중국의 국영 자동차, 망해가는 국영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너무 잘 만들어요. 자, LFP 배터리와 3원기 배터리에서 뭐가 좋냐? 3원기 배터리가 당연히 품질 면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LFP 배터리가 갖는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뭡니까?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잖아요. BYD는 뭘 만들었냐면 LFP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원래 우리 원형 건전지에 건전지를 여서 이 건전지를 팩으로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막 연결한 것이 자동차 배터리인 거잖아요. 사실은 원형 배터리가 다 수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4680 배터리라는 것은 이것이 지름이 46으로 커졌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원형이에요. 근데 블레이드 배터리는 뭐냐면 아주 얇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다 연결하다 보니까 원을 연결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빈틈 없이 꽉 채우다 보니 효율이 좋아진 겁니다. 주행기로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자체 만들어서
여러분 제일 돈을 버는 게 뭡니까? 규모의 경제죠.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이 LFP 블레이드 배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곧 있으면 벤츠에도 들어가고 중국에 판매되는 토요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원형 배터리도 만듭니다. 저기 BYD는 이걸 판매해서 수출하기도 하고 자 기본의 구조를 가진 데에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개를 생산하다가 자기네 걸 위해서 50만 개를 더 생산해요. 50만 개 생산하는 것보다 150만 개 생산하는 것이 평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여러분 자꾸 많은 이제 실수라는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 원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자꾸 내연기관에서 여기에서 뭘 덜어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전기차만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차들은 처음부터 전기차에는 굳이 이것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best part is no part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부품은 파트는 no part. 그 부품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엄청난 혁신들을 테슬라가 이뤄내는 것은 부품을 계속 없애요.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어떤 원료를 없애고 이런 걸 테슬라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BYD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단가를 낮춰왔던 거죠. The best part is no part. 가장 훌륭한 부품은 그 부품을 없애는 것이다. The best process is no process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생산 공정은 프로세스는 그 특정 생산 공정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혁신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기업이 BYD인 거죠. 우리가 이커머스에서는 아마존이 잘 가고 아마존을 1대1로 카피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쿠팡이죠. 이런 것처럼 이 모방 전략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BYD는 테슬라를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BYD는 그래서 돌핀이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뭐 시걸이라는 자동차, 시걸이라는 차가 이제 위안화를 달러로 한 사람은 $10,000죠.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도 좋은 거예요. 전장도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유럽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고 지금 태국에서 엄청 팔리기 시작하는 거고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차들이 성장하는 어떤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잘했다라는 것들,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 소비자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그대로 사야 돼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산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때는 어차피 소비자 보조금을 받나 공급자가 보조금을 받나 저렴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다. 왜냐? 유럽에서는 아직도 소비자 보조금을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고 있거든요.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국 차는 보조금을 2번 받은 거예요. 공급 보조금을 받은 거고 소비자 보조금을 프랑스 정부가 주는 거고.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시트로엔이나 포저랑 르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중국 차가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면서 커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야 그럼 관세 때리자. 관세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독일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관세를 우리가 높이면 이것이 이제 보호주의 장벽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독일 정부에게 이롭지 않다. 독일은 전체 GDP에서 4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GDP의 2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 여러분 많죠.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뭐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강국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중국에 수출하는 독일의 자동차가 전기든 내연이든 이것의 총량이 유럽에 판매하는 것과 미국에 판매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다 관세를 유럽에 수입하는 거에서 관세를 때리면 중국 정부가 그럼 독일 차에도 프랑스 차에도 때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독일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전기차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는 걸 이제는 시인을 합니다. 인정한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 추월해야 되는데 그 추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차를 팔아서 그 번 돈으로 빨리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관세를 만약에 독일 차에게 더 높게 해버리면 중국에서 안 팔리기 시작하면 팔아서 번 돈으로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중국차 관련돼서 2월 29일, 올해 2023년은 2월 달이 29일까지 있었죠. 그날 백악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관세 이상으로 중국차에게 문제가 있다. 중국차들이 미국 땅을 돌아다니게 되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들, 카메라 자율주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찍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중국 서버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들이 미국에 수출됐을 때 안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막겠다. 이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차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디 애틀란틱이라는 데서 보도하는 것에 따르면 이거를 반대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세력이 있었다는 거. 뭐냐면 포드나 GM이 너무 전기차 전환에 느리다.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여러분 전기차 전환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걸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GM하고 포드가 또 스텔란티스는 여러분 전기차는 아직 한 대도 안 만들었어요. 2024년 하반기에나 크라이슬러하고 집은 전기차 모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저가형 팔면은 엄청나게 팔릴 거고 얘네들이 경각심을 느끼면은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 그렇죠, 클라이슬러하고 지프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파가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현실주의파들은 그렇게 되면 이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가 위치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하이오주라든지 미시건주라든지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어느 선거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느 선거 때는 공화당을 찍는 이 주인데 여기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4년 동안 전기차의 전환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니 올해는 참자. 그래서 현대 기아차한테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차가 미국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최소한 2024년은. 그리고 이것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게는 1, 2년 정도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에 역사적 문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가 현대기아차에게, 왜냐하면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여러분 EV6가 주로 팔렸었는데 EV3하고 EV4를 가장 가능한 빠른 속도로, EV3라고 EV4라는 것은 EV6보다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버전을 지금 미국 시장에 런칭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프랑스 올림픽 할 때 우선 선을 보입니다만, 자, 이 기아차가 이것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시장을 빨리 열어낼 수 있고 브랜드의 가치와 사람들의 어떠한 미국 소비자들한테 브랜드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차는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 즉 1,800만 대나 연간 판매는 신차 시장에서 힘입어서 중국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생산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했고, 또 그러한 수직 통합을 하는 BYD라든지 하웨이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퀄러티까지도 저렴한 자동차를, 전기차를 품질 높게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차는 위협적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기업을 몰락시킬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차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2023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중국을 만들어줬고 일본을 제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유럽을 공략하고 있고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를 공략하고 있고, 다만 인도는 못 들어가겠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를 공략하고 있고 멕시코의 공장을 비아디는 만들어서 미국을 공략하고 싶은 건데, 미국은 정치적인 어떠한 역관계에 의해서 2024년에는 최소한 중국 자동차는 미국을 진출할 수 없는 상황. 좀 이렇게 구도로 보신다면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과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수 시장이 중국 자동차 시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버스는 한국에도 지금 수입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이미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근데 그건 뭐 큰 결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커지고 있는 신진 시장이 지금 태국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태국은 여러분 1위부터 10위가 다 일본 차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도 공략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중국 차들이 태국을 완전히 시장을 정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시장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시장에도 자동차 수요가 여러분 꽤 됩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물론 베트남에는 빈페스트라고 하는, 베트남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전기차 전문 회사가 있죠. 빈페스트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에 있어서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쪽 시장도 대단히 작지 않다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우선은 공략을, 가장 큰 중국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시장들에서 공략을 할 수 있고, 또 유럽 시장은 지금 완전히 뚫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3위 시장인 1위, 3위 시장, 그리고 신흥 시장까지 지금 중국차가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 남은 것은 이제 미국인 거죠. 근데 미국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노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BYD가 누리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 나프타, 북미 무역 협정이죠. 그것은 북미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멕시코까지 포함합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어디든지 만들어
만들어진 것은 관세 없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다가 공장 땅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자꾸 두드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준 적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미국 시장 공략은 중국차 기업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정치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악화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물음표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든 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고 배터리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을 배터리 부분에서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누르려고 하는 것이 어쩜 더 크게 누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죠. 반도체법이 있어서 중국에다가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 반도체를 고급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중국의 가속도와 붙는 AI의 어떤 능력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AI 같은 경우 여러분 밀리터리 영역에서 군사 영역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군비 경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뮬레이션 대만을 경계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미국이 질 가능성도 높다고 그래요. 질 가능성 유일한 이유는 중국의 AI 기술 때문입니다. AI로 방공망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밀리터리 부분에서 AI 기술들이 많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은 AI에 있어서 정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대단히 개방적으로 허들을 낮추면서 규제를 낮추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년 11월 중국 정부 중에 Industry and Information 중국은 독특하게 디지털을 담당하는 조직이 우리식으로 하면 산업부에 있습니다. 산업의 핵심이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이에요. 여기에서 전체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육성을 했고 여기서 지금 AI 로봇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해서 지금 대규모적인 AI 로봇 기술들이 지금 정말 겁나게 쫓아오고 있고요.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2025년 내년 1년입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공장에다가 로봇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2027년까지 10,000명의 노동자가 있는 곳에 5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을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중국의 노동자 규모가 7억 정도 됩니다. 거의 3,500만 대의 로봇이 공장에 투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경제로 AI 로봇을 공장에다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국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라는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저렴하게 생산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인도가 그 자리를 계속 넘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중국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AI 로봇을 공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 투입의 경제성 효과가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AI 로봇의 진심인 거고요. 또한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전 세계 AI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과정에서 1등은 지금 물론 미국입니다만 근소한 차이로 박사과정은 중국이 2등이고요, 여러분. 학부생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AI를 공부하는 학부생이 더 많습니다. 대단히 국가 차원에서 AI에 대한 미래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막아버리면 중국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원자재와 관련된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반도체 산업이 망했나요, 여러분? 그거를 내재화했죠. 내재화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국뽕도 좀 들고 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했죠. 일본은 손해본 거예요, 결국은. 협력할 수 있는 무역 구조를 그들 스스로가 버린 겁니다. 근데 중국 또한 지난 1년 동안 그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도체 부분에서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중국 경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반도체 부분, AI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막대한 돈들을 투자하고 하면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의 자율주행의 기능이라든지 AI 로봇 기능이라든지 밀리터리에서 밀리터리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들을 지금 벌써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GM이나 포드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ST 생태계를 만들고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테슬라 혼자서 세상을 다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포드랑 GM이 너무 열심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픽업 트럭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픽업 트럭 만들고 SUV 큰 거 이거 만들면 마진율이 좋거든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그 큰 차가 유럽에서 팔릴까요?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서 팔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 갖고 들어오면 민폐죠. 주차도 안 돼요, 여러분. 우와, 멋있을 수는 있죠. 뽐은 낼 수가 있지만 주차장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여행 많이 가보시잖아요. 얼마나 소형차들 많이 탑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차도 있고 고급차도 있어야 되지만 흔히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됩니다. 대단히 소형차도 많아야 되고 실용적인 자동차들도 많아야 되거든요. 유럽의 파리라든지 로마를 가보세요. 거기 제네시스가 다닐 골목이 있습니까? 제네시스 다닐 골목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골목길에서 또 자동차는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요즘 전기 오토바이 많아진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테슬라는 그런 생태계만 만들어준다면은 테슬라 인사이드로 협업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혼자만 패권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테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중국 기업들의 이렇게 파상적인 공세에 대해서 지금 거의 미국은 무방비 상태고, 오직 정치권에서 이것을 관세로 또는 안보 문제로 막아주고 있다는 것뿐인 거고, 특히 관세나 안보 문제로 막지 않는 유럽은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중국 차들이 쇄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유럽에 있는, 사실 유럽도 여러분 자동차 기업이 대단히 많잖아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대단히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은 중국 자동차의 공세에 맞는 각국 정책, 정부들의 정책들, 한국에도 한번, 우리는 한국은 좀 반중 정서가 있긴 합니다. 반중 정서 있지만 C거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0,000달러니까 15,000달러에 뭐 이래저래 관세 붙고해서 15,000달러 들어와가지고 한 2천만 원에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C걸 괜찮다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2천만 원짜리 전기차?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내연기관차로 하면 아반떼급이잖아요. 근데 아반떼급 쓸 전기차로 샀는데 좋아요. 소프트웨어도 좋고. 반중 정서만 없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현대기아차는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중국의 공세를 인정하고 각국에서 지금 빠른 대안을 자동차 기업에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정치권이 막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럽은 못 막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중국에 수출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미국 차들은 중국에 수출 잘 안 돼요. 그러니 미국은 정치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고. 근데 한국은 수출이 잘 되다가 요즘 안 되죠.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풀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 중국과의 어떠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도 필요하고, 한국 기업에도 필요하고, 미국 기업에도 필요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